건설사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현재 전혀 그런 건 시점에서. 아니죠. 임시 방편으로 막아둔 거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9월 전에 조금 그런 게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새마을금고가 그 전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살리겠다 그랬다면 부실 현장은 안 살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정. 정상화를 위한 조정이 좀 정상화. 남아 있는 것 같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2주마다 이렇게 모시고 현재 시점에 어떤 부동산 네.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뉴스들에서 또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건설사들의 어려운 맞습니다. 경영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1분기에만 문 닫은 건설사가 912곳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폐업했다. 근데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설하시는 분들 좀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종합건설업이 있고 이제 그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그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보시면 종합건설업은 이제 건축 분야의 이제 기술자분들이 이제 등급이 있어요. 기술사, 기사, 기술, 산업기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숙련도도 높고 시험도 보시고 다 국가 공인 인증 그 기술 자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5인 이상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건설사 그러면 막 몇십억 몇백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건설사면 아파트 막 엄청난 공사장 현장이 떠오르고. 그거는 이제 메이저만 그런 것들이지, 일반 종합건설업자들이 이제 업체분들이 5억 이상이면 일단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따면 이분들을 가지고 또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전문건설업자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약간 낮게 기술자하고 기능사. 기능사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이제 왜 전문 막 기술자는 아닌데 옆에서 같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분들이 이제 기능사 고위의 급이고, 그래서 전문건설업은 분야별로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이건 또 자본금이 한 1억 뭐에서 한 2억 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마음만 있으면 차리죠. 그러니까 규모가 건설업 하면은 우리가 큰 걸 근데 지금 떠올리는데 900개가 막 난리가 난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고. 작은. 네, 그래서 그림처럼 보시면 또 이게 이제 전문건설업이 종류가 29종이에요. 우리 이제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네. 인테리어 분도 건설업자예요. 전문건설업자. 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업자 한 분, 물론 그분은 힘들겠지만 한 분이 무너진다고 자영업자 무너진 거에 비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보도에 900개로 통으로 나오니까 오해할 수 있죠. 실제로는 99개의 종합건설업이 부도가 났어요. 네. 자본금이 5억짜리도 있고 또 중견사도 있겠죠. 뭐 50억짜리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명략이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포심 약간 준 것 같은 기사예요. 건설업이 너무 힘드니.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너무 이렇게 좀 공포심을 가장해서 정부한테 압박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사 형태가. 그건 아닌데. 그리고 매년 또 지금 900개라고 했는데 1분기에 900개잖아요. 매년 한 분기당 한 300개, 400개 부도 나요. 매년 평소에도. 그러니까 여기 보니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기만 하면 전년기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전년 같은 분기 대비였어요. 분기 요번에 대비 거는, 예. 한 14% 증가. 네, 이게 16% 얘기가 증가. 묘하잖아요. 네. 900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억, 2억 그런 전문건설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종합건설에 보통 작으면 한 5개에서 10개, 한 공사 현장에 많으면 20, 30개 전문건설이 붙어요. 그러니까 90개가 부도가 나고 10배의 전문건설하고 한 현장에 한 10개씩, 뭐 샤시 하면 또 샤시 시공업자, 그렇죠. 난방이면 난방업자, 이렇게 난방 전문건설업이 되니까 이게 과대 포장된 거죠. 기사가 좀 과대 해석이 됐고,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2년도부터 이제 통합을 했는데 건설업체 수가, 종합건설업체가 대한민국에 19,000개를 일단 떠요. 제가 어제부로 그 건설업체 혈압을 좀 봤더니요. 네. 19,000개 중에 99개면 몇 프로예요?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팩트를 좀 정확하게 기사가 나왔어야지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이 뭐 한
15,000개, 19,000개 있는데 그중에 99개가 부도가 났고 연결된 전문 건설업이 한 800개가 부도가 났는데 그 800개는 한 5만 개가 있어요. 그 차리면 되니까, 그죠? 우리 이런 얘기 뭐 적절하지 않지만 저 뭐죠? 저도 용산에 공사할 때 초보자가 건설 뭐 면허 내가지고 공사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되니까 1억 갖고.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정확한 거지.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 상하도 설비도 하잖아요. 그것도 전문 건설업이에요. 네. 그분이 망한다고 나라에 문제가 생겨.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과대 해석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전문 건설업이 일단 좋은 건 아니죠. 하여간 예전보다 좀 늘었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가 안 좋긴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으니까 당연히 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예전만큼 뭐 우리가 경제 위기나 금융 이런 건 수준은 전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건설사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현재 전혀 그런 건 시점에서는. 아니죠. 그걸 자꾸 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기사가 어느 신문사가 낸지 모르지만 기자분이 우리가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다 담겨야지 좀 공정한 기사가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네. PF 문제 심각하다 계속 나왔었는데 예. 지난주에 보니까 특히 이 새마을 금고가 위험하다 네, 뭐 네, 하면서 네. 이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성 요걸 계속 부각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벌써 이제 그 기사를 접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터진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있고 나면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둔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지금 안 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됐는데 이제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ABCP 그 뭐 유동성을 좀 확보해줘가지고 일단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리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은행 파산이 되면서 PF 은행들이 그거를 연장해주기 싫어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일단 막아줬는데 PF 하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걸 막은 게 만기가 되돌아오면 또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좀 힘든 거예요. 전제 조건이 분양이 되라는 얘기인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 이게 그 임시 방편으로 막아둔 거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별로 나타나는 새마을금고가 나왔는데 새마을금고하고 또 이 얘기 드리면 또 명예훼손 될까 봐 좀 걱정되긴 하지만 생명시장 없으니까 뭐 신협 수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들이 이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협이 한 군데가 재작년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 어느 지점장이 뭐 PF로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자 수익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장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그 좋은 시절에 했다가 21년에 하는 것들은 답이 없잖아요. 흔들흔들 되는데 아직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수면 아래서 엄청 나오고 있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지금 뭐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연체율이 1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을 전에 이 얘기가 아마 또 박제가 돼서 맞으면 저가 좋은 건 아니지만 9월 전에 조금 그런 게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새마을금고가 그 전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보도에 나온 거고. 근데 건설업 하는 이제 시공자 건설회사 친구도 있고 제가 하는데 물어보면 서로 돈 빌리려고 그러지 돈 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인데 부동산 경기가 예전처럼 거품이 껴가지고 쭉 올라가면 또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10%면 2년이면 20%잖아요. 수익은 다 까먹은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럼 이미 정산이 벌써 되니까 PF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채권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접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어디 새마을금고 어디가 뭐 터졌다든지 뭐 새마을금고는 전체가 터지는 형태도 아니고 거기도 지점별로 그렇죠, 지점.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에 이제 압박을 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위험한 데들도 연쇄적으로 정리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수순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경제가 쉽게 살아날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걸 좀 마음의 준비를 대비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어떤 버블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다시 움직이는 걸 보셔서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잘 넘어가면 다행이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안 터뜨리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계획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변수로 문제가 터지면은 분명히 좀 변동성 리스크는 될 것이다. 네, 정부는 애쓰는데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왜냐하면 예산 지금 50조 저거 했는데 전체 PF 대출액이 125조에다가 신용보강까지 하면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네.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못 막죠. 전제 조건은 분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가를 좀 낮추면 좀 소진이 될까? 그래서 아마 지금 자구 대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분양이 원래 2, 3월에 많이 돼야 됐는데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뭐냐면 시행사, 시공사, PF 기관이 서로 수익을 쉐어한 걸 나눠서 감축을 들어가면 이게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될 텐데 그건 또 억울한 거죠. 또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엉켜 있는 상태. 그런 중에 이제 조금 약점이 많은 곳들이 먼저 이렇게 슬슬 이제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하여튼 이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다시 그것 때문에 막 건설사에 어떤 큰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면서 그 위기를 가라앉힐 그런 노력을 구태여 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적절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최대로 저 공사를 할 때 1년에 50만 원 공급을 했거든요. 55만 원 가까이. 네. 근데 지금 한 40만 원 줄었으면 제일 좋을 때가 50만 원이니까 그러면 20%가 줄었잖아요. 40만 원이면. 그럼 20% 업체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정리되고 버텨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블이 양산되고 뭐 오늘 내일 하면서도 버텨가는 건데 또 오를 거라고. 근데 그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리가 돼야 그만큼 버블이 토지 가격도 내려오고 분양가도 내려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현재 주택 가격하고 실수요자들하고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더 골맞지겠죠. 자꾸 이자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터지긴 터지되 준비를 지금 예전보다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터져도 바로바로 미국처럼 정리 들어갈 거고.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너무 억지로 떠받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나중에 더 크게 터지죠, 그러면. 네. 이자만 더 불어나가지고 5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5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수위와 시기를 아마 정부가 조절할 거예요. 추경호 장관이 한 말에 답이 있죠.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살리겠다 그랬다면 부실 현장은 안 살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인가요? 요즘 또 많은 기사들이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뭐랄까요? 집값이 좀 반등하나 보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맞아요. 다시 3월 전국의 집값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뭐라 하죠? 지역별로 뭐라 하죠? 혼조세. 지금 이제 찾아오는 분들은 분명히 많고 현장을 가보면 예전보다 거래 계약은 약간 소강 내지는 막 서로 좀 단기가 심한 것 같고 손님들이 오셨다가 예전보다 두세 배 늘었는데 좀 저렴한 거 나오면 연락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5천 1억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하면 힘들잖아요. 계속 집 보다가 너무 힘든 분들은 운 좋게 조금 더 뭐 싼 게 있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5천 오른 거 됐다. 내리면 얼마 내리겠냐 해서 하시는 분들이 혼조세예요. 근데 이제 안 팔리는 분들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집 가고 계신데 내놨는데 안 팔리는 분들은 손님도 안 불어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네, 그거 뭐냐면 그렇죠. 호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한 분인데 10개의 집이 있는 형상이거든요, 지금. 10개의 집이 누가 이분이 원하는데 가까이 가냐죠. 아니면 중간에 중개사가 잘해가지고 10개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억, 1000, 2000, 3000, 4000, 5000이 있는데 5000짜리 집이 어느 분이 딱 갔는데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5억짜리보다. 그래 5억 10% 더 주고 좋은 집 살래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요 상승폭이 좀 작다는 얘기죠. 네. 근데 하락폭은 여전히 올해 3월에 계약한 것보다 하락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월, 3월에 하락하는 거래보다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것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한 6대 4.
근데 이게 이제 특례보금자리가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밑에 시장부터 약간 다운되니까 같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가 반등 분명히 맞죠. 예전보다 예를 들어 20억 하던 게 14억 됐는데 15억이 됐으니까 반등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14억에서 또 13억 5천에 파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조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정황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반등은 분명히 현재 맞지만 힘이 좀 약하다. 그걸 뭐라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그 상승하는 힘이 약하다는 걸 뭐 전문 용어 없나요? 상승하는 힘이 약하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유수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반발 매수. 맞나요, 말이? 너 그럼 맞겠죠? 아, 이거 주식 여기 하시는 적이니까. 그 하여튼 그 우리 그 지난번에도 이제 경고하셨었지만 네. 이것을 지금 어떤 바닥을 찍고 턴하는 거라고 그건 생각하고 들어가기는 그건 위험하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좀 더 지켜보자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예. 지금 나오는 지표가 또 이런 지표들이 같이 섞여서 네, 나오면서 혼조로 바뀌었고. 예. 혼조로 바뀌었다. 네. 여전히 하락 거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매물은 계속해서 더 쌓이고 있다고요. 결정적이죠. 그 제가 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물 저 어제 날짜로 또 체크해 봤거든요. 네. 1월 1일 대비해서요. 거의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전국이 세종시하고 세 군, 두 군데가 세 군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6대 광역시하고 8개 도 거기가 다 늘었어요. 근데 거기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약간 다운된 거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림이. 그러면 내놓는 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근데 반등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내놓는 분들이 많으면. 시장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계속해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그 신규 분양 물량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런 예, 예. 현상으로 또 역전세나는 조금 서울 지역이 강남 지역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셨었는데 지금 그 송파구의 그 올림픽 삼형제, 아, 예. 네, 이 재건축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네요. 있죠. 일단 저 올림픽 패밀리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지정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사업에 이제 첫 발을 잘 내딛었어요. 그 현장 이제 축하드리고 조합원분들한테. 근데 이제 기사가 올림픽 삼형제라는 말을 참 누가 잘 지었는데 올림픽 기자촌하고 이제 아시아 선수촌 같이 합친 건데 패밀리하고요. 네, 패밀리타운하고. 네. 근데 그 재건축 과정을 정확히 알면 이게 또 약간 띄우기 기사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맞는 기사예요. 일단 어느 정점에서 우리가 재건축 현장에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을 텐데 요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제가 기간도 써놨어요. 이건 평균 기간입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 재건축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요것만 정리해서 가시면 거의 뭐 90% 이해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펜이 있구나. 참 잠시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여기예요. 안전진단. 이렇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비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한 다음에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추진위 구성이 있잖아요. 네.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추진위가 생겨서 물론 이전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는 예비 추진위원이라는 말을 써요. 아, 예비자를 네, 법적으로 안 그래서, 되니까. 근데 이게 통과됐으니까 여기 하시던 분들이 계실 때는 바로 추진위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있었어도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주민들이. 그럼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법인 형태로. 왜냐하면 개인에 대해서 다 이거를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까 조합이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조합은 구성원이 조합원이니까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동의율이 이제 일단 50% 넘어야 이제 조합 설립 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미리 이제 예비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데들은 좀 빠르겠죠.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은 데들은. 그래서 요 기간이 한 1, 2년 걸려요. 1, 2년 걸리니까 지금 앞으로 1, 2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올림픽 3형 중에 한 군데만 안전진단을 다 통과한 거고 두 군데는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근데 3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사업시행인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를 보시면 또 1, 2년 걸려요. 준비를 하니까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짓고 뭐 하고 이렇게 그게 한 그 주민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하려다라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총회를 열어서 이제 주민 공람을 거쳐가지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요.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이 또 1, 2년 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조합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허가해 주냐? 또 관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라고 이렇게. 그게 또 시간이 1, 2년 걸려요. 언제 분양하고 어느 평수로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는 게 뭐냐면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해줬고 관리처분은 뭐냐. 조합원들한테 어떤 걸 주고 일반 분양은 어떤 걸 하고 설계도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철거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철거할 때 한 1년 걸리잖아요, 또. 요 기간들을 더해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11113 더해도 공사 기간이 3년이잖아요. 11113 더하면 7년이에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현장들이 7년 걸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막 일사천리로 갈 때. 그럼 이게 뭐 바로 뭔가 이름 그렇죠. 집이 아른거리는 건 아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이 70대신 분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70대신 분들은 이걸 들고 있죠. 팔려고. 그죠? 60대 투자하셨다가.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건 7년이고, 여기 보시면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1년씩 늘어나잖아요. 네. 이게 3년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에요. 야. 그래서 서울시의 2020년도인가 이제 서울시의 재건축 현장, 네. 그거 몇백 군데를 평균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때는 17년 걸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음마 재건축이 지금 막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건 최장기간일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 9.8년 나왔어요. 네. 그러면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13년, 15년 가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10년 보시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그냥 일치단결해 가지고 마치 뭐 다 초등학교 친구다 이러면 그냥 바로 되겠죠? 이럴 때는 7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7년에서 10년을 보셔야 되고 물론 요 단계 때마다 주택 가격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니까 조금씩 뛰는 효과는 있는데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셔라. 그래서 분명히 호재는 맞아요. 축하드리는데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에서 이제 첫 발 한 발 내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를 보니 진행이 된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진행도 안 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접하시고 삼형제가 뭐 난리가 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호가를 올리죠 일단.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옛날엔 재건축을 많이 모르셨는데 이렇게 좋은 유튜브들이 자꾸 알려주니까 저도 이거 여러 번 나가서 얘기거든요. 그럼 네. 점점 아시는 분이 많아지면 수요가 좀 줄겠죠. 그런 것도 뭐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결혼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다 여러 그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봐도 네. 아직은 부동산의 이 하락 이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이게 반전될 수 있는 요소는 아직 안 하락이라고 보인다. 표현하지 말고 조정? 조정. 정상화를 위한 조정이 정상화.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락이라는 거는 정상에서 빠졌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이건 너무 버블이 껴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아 맞습니다. 이제 역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예, 대표님 역시 하여간 정리의 대가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